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논란이 재부상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안 하면 1,400만 투자자가 타격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쌍박 대박 콤비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두 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주식 좀 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우리 역사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안 하실 것 같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하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한 적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현직 금융인이었을 때는 법상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됐고 회사 그렇죠. 계좌가 있으니까. 예, 예. 지금은 또 와이프가 매니저라서 가족 신고하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가족 중에 또 금융인이 계셨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언론사에 근무를 할 때 예. 제가 증권거래소도 출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금감원이나 뭐 증권거래소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가가지고 계좌부터 만들었어요. 네. 계좌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막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돈을 한 30% 정도 제가 벌어서 제가 혼자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주식 대단하신데요? 천재인가? 네. 근데 알고 보니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꼬꾸라졌다가 이제 시장이 계속 오르잖아요. 착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혼자 주식 천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착각들 많이 하죠. 예,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꺼낸 이유는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세금을 붙인다 안 붙인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야지만 세금을 내는 건지 좀 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금융상품 관련해서 팔아서 이익이 났다, 소위 말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현재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 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펀드 등 이제는 금융투자로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이제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약 22% 정도의 세금이 이제 도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금융투자세라고 하고요. 원래는 예전역에 이미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행이 유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예 상태가 이제 올해 말에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세가 사실상 도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기왕에 유예된 거 이참에 폐지하자라는 의견과 야당 일각에서는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유예가 끝나면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양쪽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뭐 대원칙 아래 지금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거고 유예를 한 건데, 해외는 지금 이거를 이런 류의 세금을 많이 도입을 했나요? 어떤가요? 거의 중국, 홍콩 같은 일부 아시아 시장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선진 시장에 사실 이런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양도세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의 예. 모든 선진국에선 다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익에 대해서 내는 양도세 개념 아닙니까? 예. 요거에 대한 조화 문제가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양도세가 크면 거래세가 없거나 굉장히 낮아서 예. 그 비율 조정 국가마다 조금 다른 상황인데 우리는 거래세가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중에 갑자기 양도세가 들어오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세율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리 증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던, 특히 이제 고수익 투자자들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한국 시장 매력 없어라고 해서 한국 시장에서 떠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떠나면서 팔게 된 매물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된다라는 게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그 사적 연구기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려면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평균 수익률 5%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자산가를 따져보니까 뭐 대충 15만 명 되더라. 그러면 15만 명 곱하기 10억 하면은 뭐 한 150조 이상 자금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일탈 우려, 이런 논의가, 이런 그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거죠. 예.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내가 다른 데로 간다라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편 논리가 예, 금융투자세 도입한다고 시장이 폭망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고 과장일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15만 명이라고 해봐야 전체 투자자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이 세금을 조금 낸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초부자들이 내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에 비하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런 폭락론은 기우다, 우려가 과장돼 있다라는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은 원래 대주주는 뭐 원래도 세금을 냈고 세율 인상도 없어 세목이 주식 양도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는 것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했고 그걸 언론들이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증시가 뭐 박살났다, 네. 뭐 30% 이상 급락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야, 좀 복합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대만 사례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해가지고 정말 예. 우리도 대만처럼 경제 규모도 뭐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도 도입됐다가 증시 폭락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1989년이거든요. 예. 대만이 이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실제로 한 달 만에 36%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진짜 이건 예, 사실이군요. 그건 사실인데 예. 여기서 이제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게 대만은 일단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3개월밖에 두질 않았어요. 일단 시장이 혼란이 야기 되겠죠. 너무 예. 짧았거든요. 또 하나는 대만은 금융 관련해서 이제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려면 계좌별 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양도세가 도입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배후에 이건 실명제를 도입하겠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양도세를 무서워했다기보다는 실명제를 통해서 이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성화되는 것이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거야라는 이 시장을 좀 분석적으로 더 봐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투세 때문에 대만이 증시가 폭락된 건가? 아니야. 실명제와 제도 도입의 미숙함과 성급함 때문에 폭락한 거야. 이게 이제 시장 이 대만 폭락 사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서 그렇죠. 이제 지하 자금들이 막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유를 하자면은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그렇죠. 뭐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엄청나게 큰 반발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내가 그러면 숨겨진 돈 네. 이렇게 다 드러날 것 같으면은 야 돈 빼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해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태가 이제 이 폭락세의 배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든 게 일본 또 사례를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본은 폭락세는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사례에서 저도 이제 조금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입을 당초에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양도세가 100%까지 쭉 올라갈 때 거래세가 낮아지고 양도세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단계별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 충격을 좀 완화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례를 극단적으로 봐서 금투세 도입되면 시장 망해. 이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지금 우리 도입이 그러면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단계별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도입 모델인가? 요것도 조금 의문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인 중간적인 답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만 사례를 극단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좀 나쁘고요. 예. 그렇다고 뭐 아예 선진국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팩트 체크 기사를 읽었는데 제일 네. 눈에 띄었던 게 조선비즈에서 조선일보 자회사죠. 조선비즈에서 낸 기사인데 제목이 대만 정말 금투세 도입해서 증시 박살났던 걸까? 이렇게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고 부제목이 대만 양도세 때문에 증시 36% 급락, 전문가들 사례로 맞지 않다. 네. 전제 조건인 실명제가 반발 주 원인, 당시 시황도 좋지 않아. 뭐 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보수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아마 반박이 증시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한 전문가나 조사 전문가분들께 물어본다면 적어도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대만 사례를 우리는 금투세 도입의 주식 폭락 사례로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광애 작가님한테 물어볼게요. 세금
이거는 뭐 지금도 뜨거운 문제지만은 옛날에도 세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동서고금의 큰 사건들, 뭐 진주 밀란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에서 비롯되잖아요. 예. 근데 이 세금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결국은 조선도 양출 재입에 의해서 움직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수입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의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 나가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량의 세금은 걷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그 세금이 공정하느냐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부자 감세니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금이 각각의 어떤 계층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것이 틀어지게 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에는 그럼 세율이란 게 있었나요? 그러면? 세율은 사실은 전근대 동아시아 특히 유교 국가에서는 합리적으로 제한한 세금은 10%입니다. 10분의 1이요? 네. 유교 국가에서는 10%인가요? 네, 10%가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세율이에요. 어디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다음 유교에서 이제 어떤 모범으로 삼는 나라가 주나라잖아요. 예. 근데 주나라의 정전법이라고 해서 농민 8명이 우물정자 모양의 가에 농경을 하고 가운데는 공통으로 경작을 해서 요거를 세금으로 낸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라든지 동아시아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체로 조선의 세율은 한 20%에서 조금 넘어갔고요. 굉장히 조금 힘들었겠네요. 내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20% 넘어갔는데. 비속어를 뻔했습니다. 순간. 네. 그렇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비교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낮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군주나 재정의 방만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통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량의 어떤 세금이 넘어가는 세율이 넘어가는 것들은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적으로 큰 어떤 고통들은 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봤던 게 세종이었던 거죠. 세종대왕이요? 네. 그러니까 세종이 보기에 우리나라 세율이 세금이 특히 이제 토지세가 가장 핵심인데 예.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균등 세금이었어요. 균등 세금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도 땅 1000평이나 평안도 땅 1000평에서 눈이 오나 아니면 흉년이드나 풍년이드나 세금을 정액제로 걷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땅을 가진 사람이 문제고 흉년이 문제가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을 혼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0년 뒤에 이제 그 안을 이제 집현전에 있는 그다음에 관리들하고 논의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한 15년 동안 더 손을 봐서 25년 만에 완성한 게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분육등, 연분구등이 포함되는 공법입니다. 일단 25년을 고민했다라는 게 이게 뭐 왕이니까 가능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25년이 걸렸던 이유는 앞에 이제 10년 기획 기간은 빼더라도 예. 15년 동안은 일종의 이제 그게 그 적법 그러니까 적절한 세금 제도냐라의 문제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세종대왕이?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3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내가 예. 지금 이렇게 세금 제도를 풍흉이라든지 토지의 어떤 질에 따라서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안해봐라 라고 먼저 현직 관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네, 건드리지 맙시다. 피곤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역시 조세는 일단 저항하고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가 예. 전직 관료들한테 다시 설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찬성이 443, 반대가 117, 찬성이 많았습니다. 바꾸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전직 관료들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내 할 바 아니다. 이제 아니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 문제가 걱정이 되고 농민이 좀 어렵다더라. 예.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백미는 농민들에게 했던 건데 당사자. 네. 전국의 17만 명의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17만 가의 농민들에게 예.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한 9만 8천, 반대가 한 7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대 7 또는 10대 7 정도의 규모로 일단은 찬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약간 눈에 띄었던 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러니까 땅이 좋은 곳엔 찬성이 많았고 땅이 나쁜 곳에서는 반대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똑같이 세금이 매겨지면은 땅이 많은 쪽은 우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착안한 게 그러면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가는데 그 정률제는 토지의 품질을 먼저 설정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결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땅 넓이가. 1결. 네, 1결당 보통 뭐 토지가 뭐 세금을 뭐 10도를 내고 그러니까 10마를 내고 12마를 내고 이렇게 국사교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은 토지 1결당 12의 세금을 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4말에서 20말까지를 풍흉에 따라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1결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그게 그 토지 400마를 생산을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품질이 좋은 땅은 3,000평이고요. 품질이 나쁜 땅은 10,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평안도 항해도는 10,000평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땅이 좋은 데는 3,000평이면 그게 한 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결이 아예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수확량을 동일하게 책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풍흉에 따라서 9등급을 나눠서 4두부터 20두를 책정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법이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공시지가 개별화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걸 아예 딱 내가지고 필지 개념으로 수확량을 놓고 다른 면적 단위로 딱딱딱. 그렇습니다. 일단 놀라운 거는 세종대왕은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뭐 ARS 무선전화나 뭐 이렇게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력을 바탕으로 했고 당시에 조선의 행정력이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개월 만에 이거를 끝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게 평가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걸 시행하는 과정이 조금 더 놀라운데 전라도 경상도에서 분명히 찬성이 많았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는 또 찬반이 나타났거든요. 그때 세종이 제안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 3분의 2가 찬성,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때 시행한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 2년 정도를 운영해보고 그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다라는 그건 전국 통계는 아니고 이제 부분 통계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3분의 2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제2요구권 이게 통과되는 이게 3분의 2인데. 그러니까 그 비율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세금 제도는 시행을 하겠다. 주주총회로 말하면 특별결의 요건이죠. 특별결의 요건. 이 숫자들이 참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금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동법이라는 것이 참 좋은 법인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동법은 지금 어떻게 도입이 됐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멋진 그 세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운영 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방 사또들이 농민들하고 충돌하기 피해서 아까 20도에서 4도까지 9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풍흉에 따라서 대체로 흉년으로 다 올립니다. 장계를. 그러니까 4도가 결정이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국가 재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세수 부족, 그렇죠. 세수 펑크. 세수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이 땅에서 못하면 인두세로 매기잖아요. 이 인두세가 특산물에 매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동법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땅에는 세금이 별로 없는데 내 머리에 매겨지는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잘 안 되니까 주민세를 확 올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주민세를 올린 건가요? 그렇죠. 이 공납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특히 이제 그 임진난을 겪으면서 토지 결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좀 이원익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에다가 매기자. 수입이 있는 곳에 매기자. 그렇게 이제 바꾸게 된 것이 이게 시작했던 거고요. 이걸 이제 완성시켰던 게 효정현정연간에 특히 효정연간에 김유욱 선생이 이제 충청도에 완벽하게 도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경상도 전라도까지 100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 그러니까 특산물에 매겼던 세금을 토지에 매겼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광해군 때도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1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 이병헌 씨 대사도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1년도 안 돼서 폐지했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지주들이 볼 때 특히 양반 지주들이 볼 때 예. 이중과세라고 봤던 거죠. 아. 지금 전세가 있는데 예. 특산물에 매겨지는 거를 왜 지주에게 매기느냐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정부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때 마침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있었으니 지금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건너는 운송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지역에서 그 쌀로 세금을 받고 그거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인들이 가서 사갖고 오는 게 훨씬 편하다. 아. 요 논리가 중간에 성립될 수 있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 자체가 일종의 화폐로서 화폐입니다. 기능을 한 것이고 실물화폐죠. 예전에는 임삼도 올리고 뭐 이렇게 바다에서 무슨 오징어도 올리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를 다 이제 쌀로 다 화폐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150년, 200년 지나는 동안 기후도 바뀌어서 특산물도 바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주들이 특히 양반들이 이중과세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 거였죠. 그거는 박지동 평론가님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종부세 때문에 반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재산세 내는데 아니 좀 내 아파트 값 좀 비싸다고 종합부동산세 또 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그런 드는데. 원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대동법이 굉장히 탁월한 거. 김효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관철을 시켰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완성되고 좋은 세법이긴 하지만 지금의 세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전세 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토지세 개혁을 하고 대동법은 대동법대로 그 나체로 뭐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는 것, 그러니까 공법 자체는 예. 그렇게 했었던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세금의 흐름이 예전에는 사람 머리에 매겨졌던 것이 소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대동법은 굉장히 조선 후기에 유효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세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박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다라는 게 이미 조선 시대의 대동법에서도 나타난 건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여러 번 이제 유예되고 뭐 지금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자들의 반발 그리고 이게 표가 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한다라는 건데 네. 지금 약간 소위 말해서 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조세만 놓고 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테크니컬하게만 저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최근의 얘기는 정부 여당이 뜬금없이 이게 연초에 바로 그냥 발표를 하고 또 이번에 또 취임 2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또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 논쟁화 돼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거는 투자자 편이야 무조건 반대 편이야 이렇게 해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가 못 들어가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했던 거니까 일단은 시행한다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개미들 쪽에서 이제 반발 여론이 조금 이제 드세게 올라오니까 시장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여론의 추이를 좀 살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대동법에서 작가님. 예.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처음 발의했던 건 서인이었던 이율곡 선생이거든요. 이율곡 선생님이 이율곡 하셨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정으로 정착을 시킨 게 동인이었던 유성룡 선생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처음 실시했던 건 남인이었던 이원익 선생이고요. 예. 그거를 다시 완성시켰던 건 서인이었던 김육이에요. 붕당을 넘어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에서 관료가 바라볼 때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금 제도에서 특히 증세 문제는 누구나 욕을 먹거든요. 김육 선생 당대에 엄청난 비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효정연간 현종을 지나면서 그때 대동법 시행 안 했으면 조선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하고는 여러 부분의 처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초당적으로 접근했던 세제가 바로 대동법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걸 볼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투자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예.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운영,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난해 지금 78조 원인가 지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세수 결손은 지금 예. 뭐 56조가 56조 났고요. 정도? 관리재정 수적자는 지금 77조 이상 났고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투세 도입과 짝을 맞춰져 있는 게 있는데 거래세를 당초보다 낮춰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는 지금 단계별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거래세는 이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하나 나죠. 세수 손실이 나죠. 근데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가 도입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또 나서 이중으로 현재 국가 재정에서는 결손이 날 예정인데 거래세 이제 감소로 인해서 한 연간 2조 정도, 2조 내외 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원래 들어오기로 예상됐던 게 연간 1.3에서 1.5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3, 4년 기준으로 하면 4, 5조 이상씩 계속 통산으로 해서 지금 국가 세수 결손이 나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투세가 안 거쳐지면 그 파생 효과가 어디로 날까를 개미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올라갑니다. 지금 작년에 역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포션이 17.2%고요. 그게 뭐 10년 전에 비하면 7% 이상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근로소득세가 올라갔고 비율도 높아졌고 절대값도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참여연대 기준으로 하면은 뭐 증가세를 좀 과하게 평가하면 20% 이상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세가 오르면은 특히 직장인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다수 서민들 피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유리지갑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예. 부자들 자산가들의 세금이 낮아지는 순간 반대로 서민들 유리지갑들의 세금이 높아진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에 세금을 낼 것인가 하는 조세 정의의 문제도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작가님. 예.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조 때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이 재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대 이제 기재부 장관에 해당하는 호조판서를 불렀는데 예. 호조판서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왕실 재정 줄이십시오. 호조 판서가 재무부 장관, 뭐 네, 기재부 장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그냥 왕실 재정 줄이십시오. 그래서 잘립니다. 아, 근데- 잘려요. 네. 혹시 경로하셨나요? 아니 경로는 아닌데 아, 예. 대관들이 이제 탄핵을 하니까 아마 좀 그 영조의 어떤 어심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두 번째 돌아왔던 그 호조판서 박사수라고 하는 분이 역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호조판서가 보기에는 재정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물리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로 했던 뭐냐면은 정부 재정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법을 방문수를 들여오게 해서 어사 방문수. 네. 예. 그래서 탁지정례라고 해가지고 정부 재정 전체에 누수가 되는 것 있는지를 다 살핍니다. 140개 관청에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몇 년에 걸쳐서 살펴요. 예.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의 세수를 아까 그 어떤 지출을 줄였다 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하고 항상 덧붙여서 나와야 될 게 그럼 정부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조선에서도 똑같은 문제거리였었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데 박수남 평론가님. 예를 들면 지금 총론적으로요. 조세 정의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 주식으로 돈 벌고 10억 이상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왜 세금을 안 내? 이게 상당히 정의를 공격하는 질문이거든요. 예.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투세를 둘러싼 거대 담론들 정의의 문제는 다 금투세 도입이 유리하다고 봅니다만은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왜 개미들이 반대 얘기를 많이 하냐면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조금 보여요. 손익 통산. 예, 내가 예. 그럼 이익 날 때는 냈는데 손해 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보유를 그렇게 유도한다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은 왜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단타치라는 거야? 라든지 아니 내가 볼 때 나는 힘없는 개미인데 기관들은 세금 안 내잖아? 라든지 그래서 물론 기관이 이 세금을 꼭 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독특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민심의 반감을 좀 누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고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의의 문제와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사실은 이제 무슨 붕당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관료들 특히 이제 재정 관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탁지정례가 한번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게 호조정례니까 나중에 각각 재정을 담당한 모든 관청들이 소위 말하는 예산 절감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냥 큰 담론보다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최고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면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최대의 합리적 어떤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역사에서도 우리가 세금 어떻게 냈는지 또 배우고 지금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의 역사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